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기와 지붕 끝자락을 훑으며 밤하늘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던 개동 김대감 댁의 별당. 깊은 겨울이라지만 눈 대신 바람이 몰아쳤고 뜨하게 대나무 가지가 휘어질 때마다 그림자가 벽의 실루엣처럼 일렁이었다. 그 속에 고요히 앉은 이는 이조판서 김재상, 나이 70을 넘긴 고관이었다. 백지 위에 붓끝이 닿은 채 멈춰 있었고 촛불은 심지의 뒷불로 간신히 버티며 흔들렸다. 붓을 들고 있는 김재상의 손가락은 역게 떨리고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깊게 새긴 줄무늬 같은 핏줄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별당 안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억눌린 고통이 응축된 무게였다. 그의 시선은 문 밖에 걸린 비단 장막 너머로 머물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장막은 살짝 들렸다가 이내 무거운 정적 속에 내려앉았다. 그 장막 너머에 연홍이 있었다. 꽃다운 23의 나이, 첩으로 맏아들인 지 이제 2해가 채 되지 않았으나 그녀는 김재상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그 젊은 여인의 웃음 하나에 가슴이 뛰었고 눈길 하나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허나 그날따라 김재상의 가슴은 유독 답답하였다. 한 해 전부터 의원의 처방에 따라 인삼과 녹용, 자악어와 산수유를 곱게 갈아 따뜻한 약술에 타서 하루 2차례 복용하고 있었으나 연홍 앞에 서면 언제나 그 마음만은 채워지지 않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노쇠한 몸이 젊은 여인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이나? 말없이 수염을 쓸어내리던 김재상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자신은 여느 때보다 초췌했고 두 눈은 깊게 파여 있었다. 예전 젊은 시절,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임금의 하사를 받던 그 패기 어린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비단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래 참고 있던 듯 묵직한 목소리로 문 밖을 불렀다. 만복이 거기 있느냐. 잠시 후 바람 사이로 조심스레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다. 종 만복이 고개를 조아리며 들어왔다. 불러셨사옵니까, 대감마님. 내일 새벽이 밝기 전 박 의원을 모셔오너라. 정동 약방에서 지금쯤 돌아가 쉬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 급한 일이라 이르거라. 만복은 깜짝 놀라 눈을 들어 김재상을 바라보았으나 곧 고개를 다시 숙이며 나갔다. 대감이 밤중에 의원을 찾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 음성은 다급함과 어딘지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가 나간 후 김재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 기대어 놓인 장삼을 걸쳐 입고는 조심스레 장막을 젖혔다. 방 안에는 연홍이 얕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하얀 목선 아래로 드리워진 검은 머리카락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볼까 하다가 이내 멈추었다. 가냘픈 숨결, 고운 얼굴, 그리고 그 입술에 엷게 띈 미소. 하지만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꿈속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 김재상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방을 나왔다. 별당 문을 닫고 나서도 김재상은 한참 동안 뜰 앞에 서 있었다. 매화나무 가지에 걸린 초겨울의 달빛은 차가웠고 그 달빛 아래 서 있는 그의 그림자는 길고도 외로웠다. 그는 젊은 시절 한양 북촌에서 이름 높은 선비였다. 청렴으로 이름났고 학문과 덕망이 높아 조정에서도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그는 늙었다.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이 혼인을 3번이나 했건만 모두 허사였다. 연홍은 마지막 희망처럼 등장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기생 출신이었으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한 의지 있는 사람이었다. 김재상은 그녀의 춤과 노래보다 그 눈빛에 담긴 쓸쓸함에 마음이 끌렸고 그래서 그녀를 첩으로 맞았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그의 몸은 서서히 무뎌졌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그날 밤 김재상은 별당 뒤쪽 장서방으로 향했다. 서가를 뒤적이며 묵은 의서들을 꺼내 펼쳤다. 황제내경, 동의보감.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동자는 더욱 흐려졌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회춘의 비방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실망시키지 않을 방법, 그리고 스스로를 잃지 않는 길이었다. 하지만 어느 장에 써있던 구절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욕후 장생자 당선 정심한신 이 후보 정양기야. 장생을 원하거든 먼저 마음을 바르고 정신을 평온하게 한 후에야 정을 보하고 길을 기르라.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보약도, 의원도, 모든 것이 헛되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는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기 전 박 의원이 올 것이고 또 다른 처방이 내려질 것이다. 그 밤의 깊이는 그가 내리는 결정만큼이나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엔 김재상의 품위와 고뇌, 체면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일생 중 가장 외로운 밤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며 차갑게 몸을 일으키게 했다. 북촌의 지세는 계절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법이었고 그날 아침은 유난히 숨이 막히도록 고요하고 싸늘하였다. 종 만복은 고무신을 꿰차고 바삐 정동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대감마님의 말씀이 어찌나 다급했던지 밤새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정동 약방은 청운동 골목 끝자락, 은행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박 의원은 본디 궁중 어의를 지냈으나 늙어서는 한양 골목마다 이름난 의원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다. 만복이 골목 끝을 돌자 마침대돌 앞에 서성이는 회색 도포 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엔 주름이 깊이 패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검고 맑았다. 나이 60 중반이 넘었지만 손끝에 맥 잡는 힘만큼은 청년 못지 않았다. 대감댁에서 급히 모셔오라 하였소이다. 부디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옵소서. 만복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박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조용히 따라 나섰다. 한편 북촌의 김재상 댁은 새벽 햇살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고요히 깨어나고 있었다. 별당 뜰악을 가로지르는 대나무 그림자는 여전히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고 김재상은 밤새붓 한 번 들지 못한 채 탁자에 팔을 얹고 눈을 감고 있었다. 대감마님, 의원이 오셨사옵니다. 만복의 목소리에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눈가에는 붉은 실핏줄이 번져 있었고 어깨는 밤새 더욱 굽어진 듯했다. 박 의원이 들어오자 김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조용히 탁자에 앉은 박 의원은 말없이 김재상의 맥을 짚었다. 이내 고요한 방 안에 숨소리만이 가볍게 울려 퍼졌다. 대감마님의 기맥이 허약해졌습니다. 특히 하초의 기운이 쇠하여 순환이 막혀 있사옵니다. 의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으나 그 안에는 세월이 자연히 깎아내린 육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도와줄 방도는 없겠소? 김재상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가늠할 수 없는 갈증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래된 장죽이 든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산삼과 녹용을 말려 만든 환이며 자악어와 용안육, 복분자에 산수유를 더한 제법 묵직한 약재이옵니다. 하루 2번 따뜻한 약술에 타 마시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되실 것이오나. 말끝을 흐리며 박 의원은 다시 김재상을 바라보았다. 노쇠함은 의술로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도리이니 그리 급히 서두르지 마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약이옵니다. 김재상은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모든 말을 들었으나 그 마지막 말은 듣지 않은 듯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수고를 전하고 약재를 정성스레 간직하였다. 이후 며칠 동안 김재상은 약을 어김없이 복용하였고 그때마다 연홍의 방에 들어갈 때면 어깨에 힘을 주려 하였다. 연홍은 늘 공손하게 대했다. 그에게 차를 내릴 때는 조심스레 손을 맞잡아드렸고 작은 웃음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김재상은 안다. 그녀의 눈길 속엔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연홍은 김재상에게 복종하고 존경을 표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릴 적부터 품고 온 허전함이 있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홀로 살아온 기생의 삶은 그녀로 하여금 늘 경계와 단념을 안고 살아가게 했다. 그녀는 한때 경상도 밀양의 고을 수령 도령과 짧은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 도령은 정이 깊고 말이 따뜻한 이였으나 양반가의 규율은 결코 기생을 며느리로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도령은 다른 집안 교수와 혼인을 했고 연홍은 멀리 도성을 향해 떠났다. 도성으로 온 그녀는 금세 이름을 날렸다. 그녀의 노래는 달빛을 머금은 가야금 선율 같았고 춤은 연못에 핀 연꽃이 바람에 일렁이는 듯했다. 그러나 진정 그녀가 원했던 것은 사치도 권력도 아닌 자신을 정인으로 부르며 바라보는 눈빛 하나였다. 김재상은 그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연홍이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는 이유가 단지 사랑이라기보다 피할 수 없는 생의 방식이었음을. 그래서일까? 김재상은 더욱 연홍을 아끼려 했다. 붉은 비단옷을 입혀주고 별당을 정원으로 감싸 꽃이 지지 않게 했다. 연홍은 그런 김재상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밤이 깊을수록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다. 어느 날 밤, 김재상은 연홍의 방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그녀가 피운 향을 맡고 멈칫했다. 향은 은은했으나 어디선가 익숙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 향은 예전에 김재상이 정혼했던 첫 부인의 방에서도 맡았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체 높은 양반가 출신이었으며 자식을 보지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다. 그 순간 김재상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젊음을 향한 갈망은 결국 과거의 집착이 아니었을까? 연홍의 모습 속에 그 옛날 첫사랑의 그림자를 투영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 밤, 그는 약을 들고 혼자 찬술을 마셨다. 연홍은 방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등을 돌리지도 못한 채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리움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도. 별당의 달빛은 눈처럼 차가웠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오래도록 숨을 죽이고 있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발이 북촌 골목을 천천히 덮고 있었다. 지붕마다 흰 이불을 덮은 듯 적막했고 길모퉁이에 매화나무가 차가운 숨결을 내쉬며 꽃망울을 숨기고 있었다. 김재상은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녘에 일어났다. 새가 울기도 전이었다. 그는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봄 기운이 깃들 날을 기다리는 땅의 숨소리를 느끼려 하였다. 뜰에 난 조그마한 약초밭 앞에 이르러 그는 잠시 발을 멈추었다. 삭풍을 견뎌낸 더덕부리가 언 땅을 비집고 숨을 쉬고 있었다. 눈으로 덮인 약초 위로 손을 뻗어보았으나 이내 손을 거두었다. 땅의 때를 기다려야 하듯 사람도 제 나이에 맞는 결을 거스르려 해선 안 된다는 깨달음이 다시금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연홍의 웃음이 문득 떠올랐고 가슴 어딘가에서 다시금 불편한 바람이 일었다. 그의 방에는 박 의원이 남기고 간 귀한 약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동네에서 온 녹용, 강원 심산에서 캔 산삼, 전라도 구기자, 제주산 용한유까지. 고을마다 이름난 약재들을 모은 그 방은 마치 궁중의 내의원 같았다. 만복은 매일 아침 그 방을 정리하며 주인의 지시에 따라 약재를 갈고 술에 우려두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정직하였고 눈빛은 궁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 약재를 맡았을 땐 그저 대감의 보약이라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만복은 주인이 그 약을 대하는 태도에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19의 나이에 김제상 댁에 들어와 10년을 충실히 일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백이며 어려서 부모를 병으로 잃고 나서는 이리저리 떠돌다 한양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성품은 명랑하고 성실하여 어느 집에 맡겨도 환심을 사곤 했으나 무던히도 호기심이 많았다. 밤하늘 별을 보며 그 이름을 묻고 우물물의 깊이를 재보며 그 근원을 따지곤 하였다. 어느 날 만복은 대감의 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반쯤 열린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안에는 약재들을 조합한 내력과 복용법이 적혀 있었다. 한문투로 적힌 문장들은 알아보긴 어려웠지만 정기를 도우며 허증을 다스린다는 말만큼은 또렷이 읽을 수 있었다. 이 약이 단순한 건강유지가 아니라 육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것임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날 밤 대감은 조정에 급히 불려나가 자리를 비웠고 별당은 종들조차 드문드문 분주하였다. 방은 고요하고 바람은 느릿하게 창호지를 스치며 안으로 스며들었다. 만복은 마치 이끌리듯 대감의 약장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조심스레 약재함을 열었다. 붉은 비단에 쌓인 봉투가 한쪽에 따로 놓여 있었고 그 속에 갈색빛 가루가 고르게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혀끝에 조금만 대어보면 무슨 맛인지, 혹 그 약이 어떤 효험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는 조심스레 흔들렸다. 결국 그는 작은 숟가락으로 한가득 떠서 혀끝에 대보았다. 처음에는 쌉싸름한 인삼향이 퍼졌고 이내 녹용의 진득한 단맛이 뒤따라 입안을 감돌았다.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더, 그는 본래 한 숟갈만 맛보려 했으나 그 맛에 이끌려 3숟가락까지 삼켜버리고 말았다. 등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을 땐 바람이 뺨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으나 마음속의 긴장은 묘하게 사라진 듯하였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꿈속에는 정체 모를 여인이 나타났다. 연홍과 닮은 얼굴이었으나 더욱 고혹적이고 음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여인은 하얀 옥비녀를 머리에 꽂은 채 붉은 치마를 흩날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꺼지지 않는 불빛이 깃들어 있었고 그 입술은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요동치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꿈이라 여겨졌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시 잠들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만복의 몸에는 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민첩해졌으며 무거운 항아리도 혼자 거뜬히 옮겼고 우물 두레박을 여러 번 퍼올려도 숨이 차지 않았다. 종들은 그의 활력에 놀라며 수군거렸고 그 자신도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기운이 넘치는 것을 넘어 몸 안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밤이면 쉽게 잠들지 못했고 자정이 가까워지면 심장박동이 더해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마당을 거닐다 바람에 부딪혀야 겨우 식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옥 마님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고 눈길을 피하느라 일부러 뒤로 돌아서곤 했다. 그녀의 가냘픈 손짓 하나, 가벼운 웃음 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듯하였다. 그날 밤 그는 침상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았다. 몸속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머리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가 마신 그 약, 본래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될 그 귀한 약재가 자신 안에서 도를 넘는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가 감당하지 못할 불씨를 스스로 안에 품었으며 그것이 점점 자신과 주변을 태우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이튿날 새벽, 만복은 밤새 단 한숨도 쉬지 못한 얼굴로 뒤뜰 우물가에 나와 있었다.
바가지로 물을 떠 세수를 하며 얼굴에 열기를 식혀보려 했지만 심장의 박동은 여전히 제멋대로였다. 손바닥으로 찬물을 여러 번 퍼부어도 식지 않는 가슴팍의 뜨거움은 오히려 더 깊은 갈증처럼 남아 그를 괴롭혔다. 그는 종일 대감댁 안팎을 오가며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다. 장작을 패고 창고 안 곡식을 꺼내고 마당에 낙엽을 쓸었다. 몸이 무거울 법도 했으나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다. 두 사람이 겨우 옮기던 맷돌을 혼자서 들고 움직였고 종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복이, 요새 밥에 무슨 기운이 들었느냐? 뒷방 늙은 종 창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만복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말없이 웃고는 삽자루를 다시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밤이 찾아올수록 그의 불편은 깊어졌다. 해가 지고 연옥 마님의 방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뜰을 서성였다. 가늘고 섬세한 현의 울림이 귀를 타고 들어와 가슴 밑바닥을 긁어내는 듯했고 곁눈질로 문틈의 불빛만 보아도 가슴이 들썩였다. 그는 마치 어린 시절 제 어미가 병든 채 누워있던 방 앞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던 그때처럼 연홍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저 대감의 첩이었고 자신은 그 대감의 하인이었다. 그 거리는 비단 신분만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라져 나온 윤리와 체면, 그리고 두려움이 만복의 발목을 사슬처럼 옥죄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억제는 몸 안 깊숙이 감춰진 열기를 다스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넷째 날 밤,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핑계로 청을 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날은 마침 대감이 서고에서 고문원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만복은 문지방 너머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허리를 굽혔다. 대감 마님, 외람되오나. 소인의 어미께서 병환이 깊으시다는 전가를 받았사옵니다. 며칠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상은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길은 잠시 만복의 얼굴을 훑었다. 평소보다 her쑥하고 눈 밑이 푸르게 그늘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 불안과 긴장이 엿보였지만 대감은 더 묻지 않았다. 허락하마. 다만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어미 병환이 나아지면 바로 돌아오도록 하라. 예, 대감 마님. 깊은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허락을 받고서야 만복은 어깨를 조심스레 풀었다. 집을 나설 때 그는 연옥 마님의 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창호지 너머에 가녀린 그림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고 순간 가슴이 또다시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뒷문을 나섰다. 만복이 향한 곳은 한양 외곽 남쪽 서강 근처의 작은 초가였다. 지난해 봄, 만복은 조용한 시골 마을 출신의 여인 분이를 맞아 살림을 차렸다. 분이는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에 둥근 얼굴을 지녔으며 두 눈이 선하게 생겨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다. 그녀는 말을 아끼는 대신 손이 빠르고 성실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김치와 된장을 담그는 손맛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마을 어른들이 입을 모았다. 분이는 갑작스레 돌아온 남편을 보고는 당황했다. 여보, 무슨 일이오? 대감댁은 어찌 두고? 라며 묻는 그녀에게 만복은 단호하게 말했다. 묻지 말고 방으로 들게. 오늘 밤은 나도 어쩔 수가 없소. 분이는 남편의 기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박에 느꼈다. 눈빛이 지나치게 불타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다. 어쩌면 병이 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으나 그보다 더 큰 불안은 남편이 내뿜는 알 수 없는 기운이었다. 그날 밤 이후 분이는 하루하루 기력이 빠져나갔다. 처음 이틀은 남편이 뜨겁게 자신을 품는 것이 오히려 부부간의 정을 되새기게 하였으나 사흘째 밤부터 그녀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웠다.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은 자주 두근거렸으며 아침이면 식은땀이 베개를 적셨다. 여보, 오늘 밤만은 제발 좀 쉬소.
이러다 큰일 납니다요. 분이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만복은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안다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허나 멈출 수가 없소. 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소. 분이는 남편이 무언가 잘못된 약을 복용했음을 짐작하였다. 그의 열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식욕도 감퇴되었으며 정신마저 흐려지는 듯 보였다. 무당을 불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복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대로 두면 분이도 만복도 무너질 것이 자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분이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늘 을조리던 주문을 따라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피소서, 조상님들. 이 사람, 죄는 있었어도 본심은 아니옵니다. 눈물 섞인 기도가 방 안에 맴돌았다. 만복은 깊은 잠 속에서도 그 기도가 닿았던 것인지 이마에 맺혔던 땀이 조금 식은 듯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직 몰랐다. 약의 효험은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봄볕이 비질하듯 낮게 깔린 어느 날 오후, 만복은 외진 집에서 그 몸을 이끌고 누운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베개는 어느새 식었고 그를 덮고 있는 이불은 밤사이 헐떡이는 가슴으로 몇 번이고 들썩거렸다. 방 안엔 분이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졌다. 그녀는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채 가느다란 손을 만복의 손등에 얹어 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혈색이 없었다. 하얗게 바랜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남편의 기이한 열기를 받아내느라 이미 반쯤 녹초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증상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는 더욱 짙어졌고 그들의 삶을 태우는 불씨로 변해갔다. 만복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조심스레 떼어냈다. 마음 한구석에 들이친 죄책감이 물처럼 번졌다. 그가 숨긴 한 모금의 약이 이리도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저 대감이 복용하시던 귀한 보약의 신통함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단순한 호기심, 그것이 지금의 그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무겁게 폐부를 짓눌렀다. 몸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 열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혼란과 죄의식이 뒤섞인 경류 속에서 그는 문득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 자문했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절망뿐이었다. 그 무렵 김재상은 종 만복이 떠난 지 열흘이 넘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별다른 소식도 없었고 처음에 허락하던 때의 어머니 병환 운운이 이제는 너무 희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주방 일을 보던 늙은 하녀 옥지에게 조용히 물었다. 만복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였느냐? 예, 대감마님. 떠나던 날 이후로 발걸음이 없었사옵니다. 그 아이가 본래 그렇게 게으른 자는 아닌데. 김재상은 생각에 잠겼다. 그간 몸과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만복이의 빈자리조차 그에겐 어딘지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른 종 한 명을 불러 조용히 일렀다. 남쪽 마장골에 만복이의 처소가 있을 것이니 당도하여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너라. 혹 병환이 깊다면 약방에서 약도 처방받아 함께 가져오도록 하라. 이튿날 아침 부름을 받은 종 필돌이 당도한 곳은 한양 외곽 서강변 좁은 길을 따라 이어진 초가촌이었다. 만복의 집은 작은 돌담에 쌓인 초라한 집이었으나 장독대가 단정히 놓여 있고 마당엔 고운 꽃들이 심어져 있어 주인의 성정이 묻어나는 곳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 안쪽에서 힘없는 기척이 들렸다. 잠시 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라버린 입가에 웃음을 머금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필돌 어르신. 이리 먼 걸음을. 어찌. 대감마님께서 만복이를 걱정하시어 보내셨소.
어찌 그리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소이까? 분이는 문득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남편이 병환으로 몸이 불편하여 이리도 오랜만에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필돌이 들어선 집안은 마치 병환자의 침실처럼 칙칙했고 창문에는 종이 붙지 않아 햇빛도 미약하게 스며들 뿐이었다. 방 안에는 만복이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으며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형님, 대감마님께서 걱정이 크십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도무지. 만복은 겨우 눈을 들고 필도를 바라보았다. 눈동자 깊은 곳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말씀드리자면 긴 사연이 있소. 허나 부디 대감마님께는 소인이 감히 입을 열기 어려운 일이오. 몸이 불편하시다면 의원을 모셔야지요. 그리 혼자 속으로 앓고만 계셔서야. 알고 있소. 모두 다 알고 있소이다. 허나 지금은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내쉬며 어딘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필돌은 더는 묻지 않았다. 단지 밖으로 나와 짧은 보고만을 정리한 후 곧바로 대감댁으로 돌아갔다. 김재상은 보고를 들은 뒤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 숨어있는 사연이 짐작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복용하던 약과 만복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연결되는 기시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김재상은 별당 안에 홀로 앉아 연홍이 타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에는 검은고 선율이 은은히 퍼졌고 달빛은 창호지를 스치며 그의 눈두덩 위로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붙잡고자 했던 젊음이 결국 젊은 종 하나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창밖의 바람이 스산히 불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만복의 숨소리를 듣는 듯했고 분이의 미약한 기도를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초여름의 볕은 유난히도 강하였다. 햇살은 기와지붕 위로 물결치듯 내려앉았고 대청마루는 한낮의 열기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김재상은 정침 팻마루에 앉아 연분홍차를 천천히 들이켰다. 그의 눈빛은 깊어 있었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문득 옛날이 떠올랐다. 그가 아직 30이 채 되기 전 아버지 김대승 대감이 병환으로 쓰러졌을 때 그는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호련히 떠맡게 되었다. 사방에서 눈치 보며 줄을 대려는 이들이 있었고 권력의 향방에 따라 그의 어깨 위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올려졌다.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세상의 정의란 반드시 도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보다는 실이 중시되고 정보다는 이 앞서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차가운 선택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뜻밖에도 청지기가 급히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찰이 들려 있었고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다. 대감마님, 외방에서 급히 올라온 소식입니다. 영남 3도에서 모진 풍파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하옵니다. 김재상은 서찰을 받아들었다. 필체는 조심스러웠으나 그 속에 감춰진 기운은 날이 서 있었다. 남쪽 고을들의 세금이 지나치게 거둬지고 있다는 풍문이 민심을 뒤흔들고 있고 그 와중에 조정의 명을 받은 안찰사가 모종의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안찰사가 실종되었다고? 예, 대감. 사흘 전부터 행방이 묘연하다 하옵니다. 백성들은 이 또한 탐관오리의 진리라며 분노를 삼키고 있다 합니다. 김재상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러한 소요가 자칫 조정까지 흔들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실종된 안찰사라는 인물이 예전 자신의 손을 거쳐 벼슬길에 오른 박현이라는 점에서 그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박현은 젊었을 때부터 강직한 성품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나
그 성정이 오히려 세상살이에는 독이 될 때가 많았다. 그는 항상 백성을 위한 도를 입에 담았고 왕도 정치를 꿈꾸었으나 현실은 그에게 그리 녹록지 않았다. 김재상은 과거 박현에게 조심스럽게 충언한 적이 있었다. 현아, 세상을 바꾸는 데는 칼날보다 붓끝이 오래가니 함부로 칼을 뽑지 마라. 그리고 정론도 때를 잘못 만나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박현은 고개를 젓고 대답했었다. 대감, 저는 언젠가 진실이 권력 위에 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날의 뜨거운 햇살처럼 여전히 김재상의 기억 속에 또렷했다. 그날 저녁, 김재상은 별당 안으로 유세관 허응을 불러들였다. 허응은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백성들의 정서와 동향을 잘 꿰뚫고 있어 늘 곁에 두고 쓰던 자였다. 허응, 자네의 눈으로는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 듯한가? 대감, 지금의 민심은 조용히 번지는 불길과도 같사옵니다. 겉은 고요하오나 속은 이미 타고 있사온데 바람 한 줄기만 더하면 활활 타오를 판이옵니다. 그 바람을 누가 불지는 모르겠군. 김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벽에 기대었다. 그러곤 문득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초록이 짙게 깔린 뜰 너머로 연못가가 보였다. 그곳에는 그의 손녀딸 연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이는 겨우 16이었지만 기품이 남달라 사가의 자제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었다. 연희는 매일 저녁 연못가에서 산새들에게 곡식을 던져주곤 했는데 그것이 그녀만의 작은 의식이었다. 김재상은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이제는 새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을 또렷이 느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있었다. 바로 전직 문신이자 도사의 길을 걸었던 고은이었다. 고은은 수년 전 관직을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가 돌을 닦기 시작했으며 최근엔 산천의 기운이 흉하게 흐른다며 예언 아닌 예언을 남겼던 이였다. 천하의 바람이 일고 그 바람은 무쇠보다 무겁고 쇠보다 날카로우리라. 그 칼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 사람의 피로 씻겨지리니 윗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말이 박현의 실종, 민심의 동요, 그리고 남쪽의 풍파와 맞닿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밤은 깊어졌고 바람은 서늘해졌다. 김재상은 등을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쳤고 그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조용히 되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멀리 영남의 어느 산길 어귀에선 옷이 찢기고 얼굴에 피멍이 가득한 한 사내가 나뭇가지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의 손엔 조심스레 감싸준 서찰 하나가 들려 있었고 입술 사이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김. 재상. 대감께. 전해야. 그 사내는 바로 박현이었다. 그리고 그가 지닌 서찰 속에는 조정을 뒤흔들 또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른 새벽, 북촌의 저태가는 안개처럼 고요했다. 초하루가 갓 지난 음력 3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푸른 매화가 벌써 담장 너머로 피어나고 있었다. 김재상은 살인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만히 눈을 떴다. 발소리는 무겁지 않았으나 일정했고 방문을 지키던 하인이 숨을 죽이고 절을 올리는 기척이 들렸다. 대감마님, 안채에서 아씨께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상을 함께 들고 싶으시다 하옵니다. 그 말에 김재상은 조용히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워 고민한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제되어 있었다. 손에는 도포 대신 가벼운 포의 자락을 걸쳤고 마루를 지나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채에는 손녀딸 연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연희는 어머니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나 조실부모의 그늘은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도 만들었다. 그날도 그녀는 야른 삼배치마 위에 고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붓끝에는 짙은 묵향이 번져 있었다. 할아버지, 어젯밤엔 잠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김재상은 딸아이 같은 그 말투에 잠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아직 16,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눈을 가졌다. 그 눈은 가문을 지켜본 눈이었고 이 나라의 흐름을 이미 어렴풋이 느끼는 눈이었다. 연희야, 꽃이 피었더구나. 올해는 매화가 이르게 인사했구나. 네, 뒷마당 동쪽 담장 밑에도 벌써 새이 피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할아버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김재상의 마음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요즘 들어 그의 존재는 바람 같았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조정의 흐름 속에 숨어있되 어딘가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조정의 밀관 중 하나가 은밀히 방문하였다. 그 이름은 윤정필, 예전 동문이자 지금은 밀지를 전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김재상의 서재로 들었다. 바깥사람은 모르게 안채 뒤쪽의 대나무 숲을 통과해 들어오는 길이었다. 형님, 소식 들으셨겠지만 박현 그 자가 살아 있답니다. 기적처럼요. 지금은 상주의 어느 사찰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정중앙을 찌르는 화살 같았다. 김재상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아이, 아직 그 서찰을 가지고 있겠지? 예, 다만 지금은 입술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답니다. 허기를 메우고 나서도 눈빛이 바닥을 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옵니다. 무언가 큰 결단을 앞둔 자의 모습이었답니다. 김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느 사찰인가? 덕수산 자락 아래 묵심사라는 작은 절이랍니다. 원래는 고은 도사가 수도하던 곳이었으나 몇 해 전부터는 외부 출입을 삼가며 문을 걸어 잠갔지요. 그런데 그곳으로 그가 갔다 하니 이 또한 우연만은 아니겠지요. 김재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재의 서가 위쪽에서 고이 감춰둔 조그만 목함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고은 도사로부터 받은 노필과 종이 몇 장이 담겨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먹선은 또렷했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하늘을 덮을 수 없고 는 반드시 그 자리를 찾는다. 그리하여 심판은 바람보다 먼저 온다. 그날 밤 김재상은 연희에게 작은 부탁을 하였다. 연희야, 내 대신 이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할아버지? 상주의 묵심사다.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은 위태롭지 않다. 여자아이라 더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그저 조용히 서찰만 전하고 돌아오면 된다. 단, 절대 아무 말도 섞어선 안 된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예를 올렸다. 할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희는 하녀 한 명과 함께 상주의 길로 올랐다. 그녀는 짐도 적었고 말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길가의 산수유꽃과 버드나무 잎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자락은 바람을 가르고 그녀의 눈빛은 묵직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묵심사의 대웅전 뒤편, 박현은 검은 승복을 빌려 입은 채 고요히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아직도 김재상에게 전하지 못한 서찰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지방관들의 횡포를 고스란히 고발하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는 어쩌면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큰 재앙을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또 한편, 진실을 감춘다면 결국 그 피해는 수많은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무거운 죄의식이 그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절집 마당 저편에서 어린 여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연희였다. 그녀는 말없이 박현 앞에 다가가 품 안에서 서찰을 꺼내 고개 숙여 바닥에 올렸다. 박현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한 인간의 뜻을 옮기는 담백한 통로 같았다.
그는 조용히 서찰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그 봉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감께 부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곧 찾아뵙겠노라. 연희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뒷길로 돌아섰다. 그날 저녁 박현은 비로소 펴지 않았던 서찰을 조용히 불 속에 던졌다. 진실은 그의 심장에 새겨졌고 이제는 행동으로 갚을 때였다. 바람이 사찰의 기와를 흔들었고 고요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복궁의 옛 담장을 따라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나부낄 때 박현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음력 10월 중순,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그 아래의 도성은 의외로 조용하였다. 나무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은 따사로웠으나 그의 발걸음엔 한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육신의 냉기라기보다는 돌아온 이 도시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과 대면하려는 이의 고요한 긴장감이었다. 한성부 남서편의 송현방,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찻방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오래전 학문을 나누던 사오였던 한수와 약조한 자리였다. 그 찻방은 겉보기엔 허름하였으나 내실은 정갈하고 정취가 깊어 많은 선비들이 은밀히 찾던 장소였다. 낮은 창으로 가을 햇살이 들고 구수한 숭늉 냄새가 풍기는 그 방에서 박현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김한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도포의 붉은빛 옥으로 장식된 고서함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엔 예의 그 침착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인사만 나눈 채 마주 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물결처럼 번져가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한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박현, 그대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도성이 다시 숨을 쉬는 듯하네. 허나 여기서부터는 더 신중해야 하네. 박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자의 눈이었다. 한수, 자네는 예전에 나에게 말했지. 정예는 단지 칼이 아니라 때론 종이장 하나라도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고. 이제 그 종이장을 써야 할 때가 되었네. 그 말과 함께 박현은 품 안에서 조심스레 작은 낡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지방관청을 돌며 수집한 부정과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였다. 땀과 피로 얼룩진 기록이었고 진실을 담보로 한 자취였다. 한수는 그 두루마리를 조용히 펼쳤다. 글자는 또렷하였고 진술은 명확하였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깊이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찻방의 기와지붕 위로 바람이 스치고 그 바람은 오래된 종이에 얹힌 먹향과 함께 방안을 감돌았다. 한참을 말없이 문서를 들여다보던 한수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세 사람은 당장 파직되어야 하며 두 관리는 죄인의 지위에 놓여야 하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는 조정이 움직이지 않겠지? 박현은 미리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문서에 더불어 증인을 데려올 생각이네. 그들 중 한 명, 곧 나타날 것이야.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려 한다더군. 한수의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나? 박현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숭늉을 한 모금 마셨다. 숭늉의 뜨끈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엔 여전히 차가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확한 이름은 말하지 않겠네. 그 또한 보호받아야 할 증인이니. 다만 그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진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네. 조정이 그를 눈치채기 전에 이 문서와 그의 증언을 함께 올릴 준비를 해야 하네. 그날 밤 박현은 한양 북부의 삼청동으로 향했다. 낮은 언덕 너머 작은 사찰, 영운사라 불리는 그곳은 그가 한때 그를 익히던 승려와의 인연으로 머물게 된 은신처였다. 그곳의 주지인 노승월지 스님은 박현을 조용히 맞이해 주었고 말없이 방 한 칸을 내주었다. 박현은 집단 위에 앉아 창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고 그 잎 하나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땅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날 밤 월지 스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박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 제가 이곳에 몸을 숨긴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하였다. 세상의 진실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늘 고요하지. 그러나 물이 모이면 결국 흐르고 흐름이 모이면 강이 되는 법일세. 자네는 지금 그 강의 물줄기를 트고 있는 것일세. 그 말은 위로였고 또 결심이었다. 그날 밤 박현은 불빛 아래에서 서찰 하나를 써 내려갔다. 그것은 곧 조정의 대간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서찰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성은 어리석지 않으며 하늘은 침묵하지 않나니. 이 문서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요. 바람은 밤새 절의 종루를 지나갔고 그 종소리는 도성 너머로 잔잔히 울려 퍼졌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여명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박현은 마치 속죄라도 하듯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이제 물줄기는 이미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 아침, 한양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창덕궁 후원에서 뻗어나온 물 한 개가 도성 골목길 사이사이로 번져가며 사람들의 숨결마저 조심스레 감추어 주었다. 박현은 남산 자락의 사립서당 수연제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이곳은 그가 젊은 시절 사숙하였던 곳이자 지금은 그의 스승이었던 백정선 노대부가 노년을 보내고 있는 고택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기둥 사이로 진마루가 드러났고 뜰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감이 위에 내린 이슬은 햇살이 비치자마자 수정처럼 빛났으며 그 너머로 정갈하게 쓸린 마당과 초록빛의 가시지 않은 소나무가 고요한 기상을 더하였다. 박현이 문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자 안채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백정선 대부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맑았고 그의 걸음에는 세월이 깃든 품위가 묻어 있었다. 어찌 이리 오랜만에 얼굴을 들이느냐. 세상에 무슨 큰 바람이라도 불어온 게냐. 박현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예를 다하였다. 스승님, 그간 무탈하셨는지요? 오랜 떠돌 끝에 이제야 다시 스승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발걸음은 사사로움이 아닌 간절한 청을 안고 왔습니다. 백정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현을 마루 위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사계절의 경고가 써진 두루마리가 걸려 있었다. 위천지명, 하늘을 경외하며 운명을 따를 줄 아는 마음가짐이었다. 박현은 종이에 곱게 감싼 문서 하나를 꺼내 바닥에 올렸다. 백정선은 묵묵히 그것을 펼쳐보았다.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듯 읽어나가며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더냐? 박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정선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그 눈빛에는 고뇌와 애틋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스며 있었다. 현아, 진실은 칼보다 무겁고 말보다 깊은 것이란다. 내가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더는 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야. 스스로를 태워야 하는 길, 그 길의 끝엔 어찌 보면 정의가 아닌 고독만이 기다릴 수도 있다. 박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한 줄기 떨림이 있었으나 그 떨림은 물러섬이 아닌 결의의 흔적이었다. 스승님, 제가 가야 할 길이 외로움이라 하여도 그 외로움 속에 누군가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면 마땅히 감내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문 앞에서 배운 대회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백정선은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 말하니 내가 진정 나의 제자란 생각이 드는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손을 뻗어 벽에 걸린 두루마리 중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조정에서 내려진 옥서로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품고 있던 문서였다. 거기에는 과거 각 고을 수령들의 실적과 진술, 그리고 별도로 정리된 은밀한 인사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 문서를 가져가거라. 이 안에는 내가 말한 이들과 엮인 자들이 더 있다. 모두 썩은 나무의 뿌리들이다. 내 기록과 함께 올려진다면 대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게다. 박현은 잠시 숨을 삼켰다. 그 문서는 단순한 보안 자료가 아니라 조정을 흔들 수도 있는 무게를 지닌 증표였다. 그날 늦은 오후, 박현은 종로 통이방 뒷골목의 한 찰방 댁을 찾았다. 찰방 최윤겸은 과거 박현이 벼슬에 있던 시절 지방에서 함께 일하며 민정을 다뤘던 버디였다. 비록 출신은 서얼이라 조정 내 입시는 쉽지 않았으나 그의 눈과 귀는 예리하였고 불의에 대한 경계심 또한 누구보다도 강했다. 박현이 사연을 들려주자 최윤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성은 다 알고 있지. 다만 말하지 못할 뿐 그대가 그 침묵을 깰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력하리다. 조정의 대간 중 정직한 자가 둘 있다. 그들과의 연결은 내가 맡겠네. 말을 마친 최윤겸은 오래된 붓과 벼루를 꺼내 서찰을 쓰기 시작하였다. 잉크가 종이 위로 번져가는 소리는 마치 대지에 내리는 첫비처럼 조용하고도 묵직하였다. 그 서찰이 마무리될 즈음 박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그 빛 아래 담쟁이 잎들이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외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무겁고 사람들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들 속엔 작지만 단단한 진심이 있었다.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힘이리라. 그날 밤 그는 다시 영운사로 돌아왔다. 절 안은 고요하였고 은은한 향냄새가 복도를 따라 퍼졌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 촛불을 켰다. 그 불빛 아래에서 문서들을 다시 펼쳐놓았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짚어나가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되새겼다. 세상의 바람은 쉽게 변할지언정 뜻을 지닌 자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이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큰 진실이 세상에 내리는 날이 될 터였다. 박현은 연이어 불어오는 가을 바람의 옷깃을 여미며 다시 북촌 골목을 따라 내려섰다. 하늘은 창백하게 맑았고 기와지붕 너머로 걸린 햇살은 먼지 낀 골목돌담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땔감을 쪼개는 노인의 도끼질 소리가 담장 너머로 은근히 들려왔고 순내음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경성문 인근의 오래된 찻방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오늘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윤겸이 언질한 이중 대간 이서우였다. 이 대간은 관직에 오른 지는 오래지 않았으나 집안이 새거지에서 유생으로 이름 높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서리빨 같은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찻방 안은 고요하였다. 주인은 입을 다문 채 다관에서 피어나는 김을 정성스럽게 쳐다보며 잔을 따르고 있었고 단청이 바른 기둥 옆에는 은은한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박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한편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이서우가 이미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박현이 다가가 앉자 이서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없이 찻잔을 들어 건넸다. 박현은 잔을 받고는 천천히 향기를 맡았다. 그 잔에서는 말차 특유의 풋내와 더불어 기이하게도 은은한 송화가루의 기운이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어찌 보면 물애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침묵 속에 담긴 기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최 찰방의 말대로라면 대단히 중차대한 일을 안고 계시는 듯하오. 이서우는 끝내 먼저 입을 열었다. 박현은 낡은 종이 더미를 조심스럽게 꺼내었다. 그 속에는 백정선이 건넨 기록과 더불어
자신이 수집한 관련 인물들의 행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종이들이 탁자 위에 하나둘 펼쳐질 때마다 이서우의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잔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감히 말하건대 이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조정의 근간을 뒤흔들 일입니다. 무관한 백성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면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터. 그 말에 박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수년 전 전라도 장흥에서 벌어진 토지 강탈과 가렴죽으로 인해 굶어 죽은 아이 셋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막내는 죽기 직전까지 누나 손을 놓지 않더이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숨을 삼켰다. 두 눈엔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은 의도된 침묵으로만 겨우 가라앉고 있었다. 이서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말을 이었다. 대간의 직은 바로 그 억울한 자들을 위한 것이오. 나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소. 다만 조정 내 반발이 크리라는 것도 감안하시오. 상단과 관아가 결탁한 일이라면 외처까지 얽혔을 수도 있소. 우리가 손대는 순간 고요하던 무리 일시에 요동치게 될 것이오. 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요동이 자신이 두려워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파도임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서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짧게 말했다. 내일 아침 어전에서 상소를 올릴 것이오. 준비를 단단히 하시오. 당신의 이름이 곧 진실의 무게를 증명할 것이니. 그날 밤 박현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강 나루의 언덕에 올랐다. 물가에는 갈대가 밤바람에 일렁였고 저 멀리 조정의 등불은 부옇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등불을 바라보다가 허리춤에서 작은 봉암 상자를 꺼내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박기준이 남긴 유서가 들어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언제나 외롭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는 날, 조용한 용기는 폭풍보다 크다. 그 문장을 다시 음미하며 박현은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바람은 그를 감쌌고 갈대숲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의 결심을 부드럽게 받아들였다. 이튿날 경복궁 근정전. 의관을 갖춘 대간 이서우가 대전 앞석계에 서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늘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한자 한자의 발음은 마치 쇠망치가 바위를 두드리는 듯 힘찼다. 박현은 궁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조정이 진동하고 권력자들이 분노할지언정 이제 흐름은 시작되었다. 거스를 수 없는 강물처럼 진실은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순간 박현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하늘이여, 정의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밑의 돌길은 더없이 단단했다. 그리고 바람은 잠시 멈춘 듯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박현은 남산 아래 백운정사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밤새 내린 비는 지붕 위에서 조용히 정막을 적셨고 이른 새벽의 공기는 습기와 흙냄새로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청계천의 물소리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도 생명을 지닌 것처럼 또렷했다. 백운정사의 뜨락은 물기를 머금은 돌바닥 위에 대나무 잎이 흩어져 있었고 장독대 옆 감나무에는 마지막 남은 홍시 한 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현은 자신의 비단 겹옷을 정갈이 여미며 뜨락으로 나섰다. 어젯밤 궁궐 앞에서 들은 상소문이 낭낭한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었고 이서우의 단호한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그날 정오 무렵 박현은 한양 북부의 송현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유림들이 모여 강압과 토론을 벌이던 자리로 그 중에서도 김세화라는 원로 선비가 주재하는 서당은 유난히 이름이 높았다. 김세화는 젊은 시절 한성판윤을 지낸 인물로 강직한 품성과 지혜로 조정 내외의 존경을 받던 자였다.
지금은 벼슬을 내려놓고 서당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고 특히 도의와 민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일관해왔다. 박현은 김세화의 문화생이던 적이 있었다. 그 인연을 따라 이번 일의 진상을 상의하기 위해 서당을 찾은 것이다. 서당 앞에는 어린 학동들이 나무판 위에 벼루를 두고 붓을 놀리고 있었고 간간히 배움에 지친 듯 하품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겹게 다가왔다. 서당 뒷마당에서는 어린 사내 하나가 삿갓을 쓰고 훈장을 따라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입모양과 소리가 기묘하게 박현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 역시 어린 시절 이 마당에서 눈을 부릅뜨며 대학을 외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방 안에서 김세화는 여전히 선비의 옷차림으로 단정히 앉아 있었다. 수염은 희게 바랬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다. 박현이 조심스레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올리자 노인은 천천히 찻잔을 내밀며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소문이 빠르구먼. 어전에서 그대의 이름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내 서당에 그 발길이 닿았군. 박현은 말없이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대신 채우고 있었다. 이윽고 박현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문서를 꺼냈다. 그 속에는 백정선이 전해준 장계, 서우의 상소문 사본,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다. 김세화는 그것을 묵묵히 훑어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손끝은 작게 떨렸고 노인의 눈빛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장을 덮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현이야. 정의는 종종 칼보다 예리하단다. 허나 그 칼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피의 색이 달라지는 법이지. 너는 지금 매우 가파른 산길에 서 있다. 이 길의 끝은 혹 내 이름을 땅에 묻을지도 모르나 그렇기에 더 빛나는 것이기도 하다. 박현은 그 말에 얼굴을 들었다. 김세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엔 수십 년 공직을 지낸 자만의 비장한 기품이 배어 있었다.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스승님. 그리움도 분노도 모두 접고 오직 백성을 위해 걸어야 할 이 길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김세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뜨악 넘어 바람에 흔들리는 감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용서다. 의로움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지만 진정한 정의는 때로 죄지은 자의 마음까지 감싸야 하네. 백성의 피가 증거라면 죄인의 뉘우침은 마침표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말은 박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단죄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서야 깨달은 듯했다. 그날 늦은 오후, 박현은 서당을 떠나며 송연방 뒷산 자락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아 들렀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병으로 벼슬길을 접고 은거한 직이 정승모가 머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학문과 뜻을 함께 나눈 번이었고 숱한 밤을 토론으로 지새운 사이였다. 정승모는 말없이 박현을 맞았다. 그는 오랜만에 찾은 벗을 위해 손수죽을 끓이고 마당의 지게로 장작을 쪼갰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 마당의 나무 평상에 앉아 조용히 죽을 들었다. 너는 아직도 사서삼경 속에 세상에 답이 있다고 믿는가? 정승모가 조용히 물었다. 박현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믿진 않되 길을 비출 등불이라 여긴다. 스스로 어두운 마음에 갇힐 때마다 책 속의 문장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더군. 정승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라. 등불은 바람에 꺼질 수도 있지만 등불을 든 자의 손길은 기억되니까. 그 말에 박현은 눈을 감았다. 암자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음속 어지러운 파문을 정화시키는 울림처럼 조용하면서도 단단하게 퍼져나갔다. 그 밤, 박현은 뜰가에 놓인 평상에서 별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하늘 가득한 별빛은 어둠을 걷어내고 작은 바람조차도 그의 뺨을 스치며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다시는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다짐은 조용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닿을 것이며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진실의 울림이 되리라. 동짓달의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바람 끝에 실린 찬 기운은 옷자락 사이를 스미듯 파고들었다. 박현은 푸른 도포 자락을 여미며 한양 남쪽 숭례문 밖 노량진 나루터 근처의 작은 촌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조정의 시선이 덜 미치는 외곽 마을이었고 일찍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모여 터를 일군 곳이었다. 그가 찾은 이는 옛 동문이자 위금부 시절 함께 일했던 김윤보였다. 본래 청렴하고 온후한 성품으로 관직에서도 백성들 사이 신망이 두터웠던 이였으나 어느 날 조용히 벼슬을 내려놓고 사라졌던 인물이었다. 박현은 그가 세상의 더러움에 절망하여 은둔한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그가 은밀히 유랑 백성들을 도우며 마을을 이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초가 삼간이 드문드문 놓인 촌락은 소박하고 정갈했다. 어린아이들은 맨발로 흙길을 달리고 여인들은 공동 우물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물동이를 채우고 있었다. 박현의 도포깃을 본 이들은 놀란 듯 움찔했으나 그가 입가에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인사하자이내 안심한 눈치였다. 그날 오후 김윤보는 마을 어귀의 작은 초당에서 박현을 맞았다. 윤보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주름이 더 깊게 자리 잡았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풍상 많은 삶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이런 외진 곳까지 어찌 발걸음하셨소? 박현은 조심스레 마루에 앉으며 허리를 굽혔다. 길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아니, 스스로의 뜻을 찾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윤보는 그 말에 조용히 차를 우려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여전히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으시군요. 당신다운 말씀입니다. 초당 너머 들판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며 논일고 있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박현은 가져온 문서 꾸러미를 펼쳤다. 오참지의 비리와 탐욕, 백정선이 조사한 보고, 그리고 서우의 상소문까지 모두 담긴 자료였다. 윤보는 천천히 그것들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묵묵히 듣고 마침내 모두를 덮으며 물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끝이 어디든 발을 디뎌야만 길이 생긴다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발을 내디뎌야 하기에. 윤보는 다시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 길은 험합니다. 옛 친구로서 말하자면 지금 돌아서면 상처는 덜할 것이오. 그러나 버드로서 말하자면 지금 나아가지 않으면 그 상처는 평생 마음속에서 곪을 것이오. 그 말에 박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뿌리내린 결심이 다시금 단단히 굳어졌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자락으로 올랐다. 언덕 너머에는 오래된 사당 하나가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 세워진 유학자 송재 선생의 위패를 모신 곳이었다. 윤보는 이곳을 마을의 정신적 거점으로 삼아 매달 제사를 올리고 백성들에게 도의와 예절을 가르쳐왔다. 사당 마당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윤보가 도착하자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박현도 그 흐름에 따라 함께 앉았다. 오늘은 동지 제례일이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새해의 빛을 맞이하는 의식이었다. 제례가 시작되자 윤보는 묵직한 목소리로 제문을 낭독했다. 선현들의 유훈을 읊고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그 문장은 오래된 한문이었지만 마당을 울리는 낭독 속엔 진심이 담겨 있어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제례가 끝난 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인 최노인은 조심스레 박현에게 다가왔다. 그는 쑥대머리와 수염이 흰 장정이었으며 눈빛은 무척 곧고 맑았다. 대감댁에서 일하던 내 사촌이 지난해 헛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외쳐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었지요. 지금 그 조카는 다리를 절며 살고 있습니다. 박현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다. 그 조카의 이름이 어찌 됩니까? 이한걸이라 하옵니다. 화북촌 출신이지요. 박현은 안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을 삼키며 부드럽게 말하였다. 그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이가 제 이름을 되찾는 날이 오리라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박현은 윤보의 초당에서 묵었다. 창호 밖으로는 소복소복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하얀 세상은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주는 듯 고요했다. 잠들기 전 박현은 등잔불 아래 붓을 들고 작은 한지를 꺼냈다. 그 위에 단 한 줄을 또박또박 적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는 붓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눈 오는 밤, 그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고도 단단했다. 정의는 먼 길이었고 끝을 알 수 없는 여정이었으나 박현은 알고 있었다. 그 길을 걷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결국은 새벽을 부른다는 것을. 남녘 하늘로 붉은 노을이 들이운 날, 박현은 다시 말고비를 틀어 개성 북쪽의 곡산으로 향하였다. 그곳은 한때 교서관이 있던 고을로 학문과 문풍이 성하였으나 지금은 관찰사의 부패와 수령들의 착취로 폐허에 가까운 모습이라 들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길섭의 선 버드나무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초겨울의 찬 기온이 숨결마다 서려 나왔고 하늘은 어둡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박현이 찾고자 한 이는 다름 아닌 예전 예문관에서 함께 지냈던 후배 유익한이었다. 이칸은 성품이 온화하되 예의와 도의를 벗어나는 일에선 누구보다 엄정했다. 벼슬길에서 자리를 얻는 대신 유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곡산으로 돌아가 백성을 위한 글과 약을 전하는 삶을 택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곡산 읍내로 들어서자 예부터 쓰이던 돌다리 위에 흩어진 낙엽이 발에 밟혔고 물길 옆으로는 장터가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의 장정들이 고구마와 물을 내다 팔았고 처녀들은 호롱불 아래에서 자수 놓인 천 조각들을 고르고 있었다. 백성들의 낯빛은 피곤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이는 곧 이칸이 이 마을에 뿌리내려 심은 정성과 신념의 결실임을 암시했다. 박현은 이칸의 집을 물었다. 노파 하나가 그의 복색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가락으로 읍성 박동산 아래를 가리켰다. 그곳은 대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 작은 기와집이 고요히 자리한 곳이었다. 담장 너머엔 감이 붉게 익어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고 소들대문 위로는 기러기 모양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현이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중년의 사내가 나와 문을 열었다. 그가 바로 유익한이었다. 이칸은 박현을 보자마자 놀라움이 담긴 웃음을 지었으나 곧 말없이 머리를 숙였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마주친 뒤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마루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목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호 밖으로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대숲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이칸은 조심스레 찻잔을 내어주며 말했다. 풍문으론 들었습니다. 의금부에 돌아오셨다지요. 그러나 지금의 행보는 그보다 더 묵직해 보이옵니다. 박현은 마루 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차 한 모금을 삼켰다. 그 향기는 자작나무 껍질과 감잎을 섞은 듯한 담담한 기운이었다. 예, 지금은 그 어떤 직함도 없이 진실을 좇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내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이칸에게 내밀었다. 이는 최근 포착한 오참지의 실상, 그리고 양민들을 짓밟은 문서들이었다. 이칸은 그것을 펴들고 조심스레 읽기 시작하였다. 그의 눈썹이 점차 좁혀졌고 입가엔 분노와 침묵이 교차하였다. 이토록까지 탐욕에 물든 자라니 실로 통탄스럽도다. 그러나 더 통탄스러운 것은 이를 막을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요. 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 곡산 또한 예외는 아니었소. 작년 마을 서쪽에 사는 조노인이 조세를 제때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청에서 뗄라 모아 곡식까지 빼앗겼습니다. 병든 손자와 딸아이를 두고 겨울을 버텨야 했지요. 나도 떡국 한 사발 들고 찾아갔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참담하던지. 그날 밤 눈이 내리는 마루 끝에서 그 노인은 손을 떨며 이런 말을 하였소. 이 나라는 백성을 부모처럼 여긴다 하지 않았소이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짐승처럼 내몰리는 것이오? 그 말은 마치 겨울밤 사풍처럼 박현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이카는 박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내 도움을 바란다면 마다하지 않겠소. 다만 이 길은 오래되고 음험한 자들의 눈도 많소. 버디어 스스로를 지켜야 하오. 박현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상소문 초안을 함께 검토하며 이카는 문장의 기세와 정서를 다듬어 주었다. 이윽고 새벽이 가까워지자 이카는 창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달빛이 들녘 위에 내려앉고 동산 아래선 첫 딸기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카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사람의 길이란 때론 고행이요. 그러나 고행 없는 도인은 허망한 것이니 이 길 끝에 반드시 따스한 해가 떠오르리라 믿소. 박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대숲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시금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시간임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박현은 곡산을 떠나며 언덕 너머 이칸의 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붉은 감 한 알이 나뭇가지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다가 이내 툭 하고 땅에 떨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을 견딘 결심 하나가 마침내 현실로 스며드는 순간처럼 고요하고 엄숙하였다. 그리고 그는 고삐를 당겨 다시 북쪽으로 나아갔다. 그 길 끝에는 아직 풀지 못한 매듭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북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박현은 다시 말을 몰아 황해도 연평포를 향해 나아갔다. 한겨울의 찬 기운은 갓과 도포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으나 그의 눈빛은 한층 깊고 무거워져 있었다. 며칠 전 곡산에서 유익한과 나눈 밤의 대화가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사람은 길을 걸으며 결심을 단단히 하지만 그 결심을 지켜내는 일은 바람처럼 흔들리기 쉬운 법이었다. 연평포는 예로부터 물길 따라 어민들이 모여 사는 포구 마을이었다. 겨울엔 해풍이 거세 고기잡이 배도 쉬어가곤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틈에 그물을 손질하거나 포구 근처 선창에 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박현이 연평포에 도착했을 땐 해가 낮게 깔려 수면 위에 금빛 잔물결이 일렁이고 있었고 곳곳에 김을 찌는 연기가 퍼져 있었다. 포구 입구에서 그는 낡은 주막 하나를 발견하고 말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겼다. 그 주막의 이름은 해풍루였다. 자그마한 간판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주막 앞 장독대에는 겨울 장국이 담긴 장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주막 안에는 몇몇 선주와 뱃사람들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선 익숙한 이름 하나가 오갔다. 그 양반이 또 관아에 글을 올렸대. 이번엔 도호부사한테 직접 들이민 모양이야. 오참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박현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말하던 이는 바로 김한수였다. 연평포에서 수년간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관에 알리고 스스로 앞장서 고을 사또의 부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온 인물이었다. 박현이 처음 의금부에 들어와 배움을 익힐 무렵 함께 공부하던 동문이었고 정의감에 불타던 눈빛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이였다. 그는 곧바로 김한수가 머물고 있다는 초가로 향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기스르로 오르자 대숲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집이 나타났다. 지붕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어린 대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김한수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정직하고 단호했다. 박현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이었으나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 거친 땅까지 무슨 바람으로 오셨소? 박현은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흐르지 않았던 이야기에 물꼬를 텄다. 바람은 처마 밑을 따라 울고 있었고 집안은 집불 냄새와 함께 오래된 문서의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다. 한수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요즘은 관가에서도 나를 불편히 여기지요. 초야의 백성이 어디 감히 관을 논하느냐며.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을은 또다시 먹히고 짓밟힐 것이오. 몇 해 전엔 한 과부가 세금 독촉에 못 이겨 우물에 몸을 던진 일도 있었소. 그날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염주를 들고 나와 관아 앞에서 무건으로 서 있었지요. 그 침묵의 울림이 더 컸는지 그제서야 도호부사가 나와 사죄하였고 일시적으로 세금은 유예되었소. 그러나 그 뒤로도 이 땅의 억울함은 끝이 없소. 박현은 그 이야기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자신은 나라의 법을 익히고 의금부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행한다고 자부했으나 정작 민초들의 눈물 앞에서는 그 모든 말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한수는 박현에게 숨겨둔 장부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연평포 근처에서 오참지 측 사람들에게 탈취당한 곡식, 노역, 토지 강탈에 관한 내역이 촘촘히 적힌 비밀 장부였다. 이름과 날짜, 피해자들의 신상, 심지어 당시의 증언까지 적혀 있었다. 그 기록은 한수와 마을 장정들이 밤마다 돌아다니며 수집한 것이었다. 이 기록은 피로 쓴 것이오. 이 마을의 분노가 응축된 것이니 절대 허투루 써선 아니 되오. 박현은 조심스럽게 그 장부를 품에 안았다. 그 안에 담긴 백성들의 고통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벼슬보다 무거웠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나란히 포구 언덕에 섰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포구에는 어민들의 고요한 움직임이 감돌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엔 묵묵히 견디는 이들의 숨결이 있었다. 박현은 말고삐를 잡은 채 말없이 한수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다. 이 길의 끝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나 더는 돌아보지 않겠소. 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걷는 길 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실릴 것이오. 가시오. 그리고 그 검은 손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시오. 박현은 마침내 말을 타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언덕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손을 살짝 들어 인사를 건넸다. 그 눈빛엔 희망이 실려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박현의 발걸음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길은 멀고 험했으나 진실을 향한 길은 늘 그렇듯 외롭고도 고든 법이었다. 성우는 새벽이 채 밝기도 전 연평포를 떠났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장부와 함께 한수의 기원이 실려 있었다. 말굽소리는 아직 잠든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고 희끄무레한 물 한 개가 고요한 포구를 감싸고 있었다. 눈은 녹지도 않은 채 길모퉁이마다 언체로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숨결은 낮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성운의 걸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봄을 재촉하듯 그의 발걸음은 내면의 결심을 따라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길은 멀었다. 연평포에서 수도 한양까지는 수일의 노정. 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평탄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정치의 수렁은 어디서 칼날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법이었다. 성우는 길을 따라가며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의금부를 떠난 날, 정적의 시선과 침묵을 떠안은 채 떠돌았던 날들, 그리고 다시금 정의의 도리와 백성의 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는 이 길,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개성 인근의 산중 고개에 닿았다. 이 고개는 예부터 귀로제라 불렸으니
조정에서 파직당한 관리들이 한양으로 귀환하는 길목이었다. 조심스레 비탈을 내려오던 중 그는 우연히 길가의 소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눈이 덮인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고 작은 솥안에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다. 고갯마루 바람이 차오니 잠시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가시오. 성우는 잠시 망설였으나 노인의 목소리엔 묘한 친근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노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한양으로 돌아가는 중이오. 한양이라. 그곳은 바람보다 정이 더 매서운 곳이지요. 허나 그 바람마저도 누군가 견뎌야 비로소 길이 생기지 않겠소?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을 떠서 그의 그릇에 채워주며 한참을 말없이 불꽃만 바라보았다. 성우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노인의 뒷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살아낸 묵은 소나무 같았다. 줄기는 굽었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침내 한양의 성문 앞에 도착했다. 붉은 해는 서쪽 하늘을 물들였고 성문 위 파수병들은 저마다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성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바로 의금부로 향하지 않고 먼저 한때 자신이 머물렀던 서재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옛 스승 이서훈이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 스승은 창밖을 바라보다 성운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긴 세월의 간극을 한마디 인사로 채웠다. 돌아왔구나. 성운은 장부를 내밀었다. 스승은 천천히 그 두툼한 문서를 펼쳤고 촛불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오래전 성운이 사서삼경의 한 구절에 막혀 좌절할 때마다 조용히 등을 토닥이던 그 손이 이번엔 묵직한 밀란의 증거를 짚고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더는 미룰 수 없겠구나. 스승의 음성은 단호했다. 그날 밤 성운과 이서훈은 함께 의금부의 서책관에 들어가 관련 기록을 대조했고 여러 고을에서 올라온 상소문과 한 수의 장부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정의 귀를 여는 일이었다. 며칠 후 열린 경연 자리, 성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높은 자리에 앉은 대신들은 한때 그를 의심하고 따돌렸던 인물들이었으나 그의 말에는 미동도 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는 연평포의 이름 없는 과부부터 시작해 오참지의 부정행위, 백성의 침묵 속 저항, 그리고 김한수와 마을 사람들의 끈질긴 의지를 조용히 풀어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중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운의 진심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침내 예조 판서가 입을 열었다. 백성의 눈물이 이토록 무겁다니 우리가 쥐고 있던 붓이 부끄럽도다. 그해 겨울 오참지는 파직되었고 연평포는 임시감사의 조사하에 놓였다. 김한수는 다시 마을의 향임으로 불려갔고 그 소식은 물길 따라 퍼져나가 인근 고을에 희망을 전했다. 며칠 뒤 성운은 다시 책상을 정리하고 붓을 들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 매화가지엔 하얀 꽃눈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붓끝에 먹을 묻히며 생각했다. 이 길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혼자의 힘으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음을 모은 이들과 함께라면 세월의 어둠도 비춰낼 수 있으리라. 누구나 한 번쯤은 정의라는 이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멀고 고단해도 누군가의 작은 용기와 나지막한 목소리가 모여 결국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성운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다른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래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